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이어가겠습니다. 김혜영 의원님. 네, 수고 많으십니다. 민원과 555페이지 지금 혼인신고 보면은 우리 내국인은 혼인신고가 그래도 쉽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여기 뒤에 민원사항을 보다 보니까 591쪽 보면은 외국인 혼인 구비서류에 대한 불만이나 국제결혼 혼인신고에 대한 문의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 민원은 이제 우리 직원이 그 안내를 할 때 네, 그 구비서류를 일부 뭐 좀 빠뜨리거나 네, 그래가지고 실제로 와가지고 민원 제기하셨을 때 네. 이제 그런 불만이 있어가지고 제기한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그런 건 이제 충분히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아, 저도 이 외국인 신고에 대해서 결혼 신고에서 잘 모르는데 구비 서류는 늘 준비는 돼 있는 건가요? 그 이제 대부분 이제 와가지고 다 처리가 잘 되는데 일부 이제 좀 착각을 하거나 안내가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거는 알겠는데요. 왔을 때 외국인들 혼인 신고에는 구비 서류가 많이 뭐 다른 게 있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건 별도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별도로 아니 과장님도 모르고 계시면 이게 될 일인가요 이게? 그 부분 잘 알아보시고요. 네. 대비도 해주시고 서류도 잘 해주시고 과장님이 더 잘 알아서 우리 민원이 왔을 때 민원인이 더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권에 대한 여권이 늦어진다기보다는 불친절한 그 민원이 많아요. 네. 왜 그렇게 되는 거죠? 뭐가 문제가 있나요? 코로나 때 이제 뭐 좀 마스크를 안 썼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요. 일부 직원이. 그다음에 이제 좀 여건이 이제 코로나 풀리면서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는 좀 직원이 일부 이제 좀 약간 좀 불친절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친절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 지금 민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게 일하시고 있는 거는 알겠는데 그런 만큼 또 우리 시민들도 고충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 민원에 대한 충돌이 지금 계속 있고 악성 민원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다 해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제가 또 현실적으로 가고 뭐 제가 의원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가서도 보면 오히려 제 얘기를 하고 싶어도 제가 못할 때가 있어요. 왜? 의원이 돼갖고 또 뭐 꼬치꼬치 따지는 것 같고 이래서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그 악성 민원이라든가 이런 기준점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악성 민원은 이제 정부에서 보는 거는 이제 크게 뭐 우리가 크게 말하는 저기 뭐 와서 고성을 지르거나 공무원을 뭐 협박하거나 폭행하거나 이제 그런 거를 악성으로 보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일부 공무원을 향해서 네. 뭐 이름을 공개해서 그래서 어느 시군에서 좀 네,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었던 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악성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악성 기준이 뭐 고성을 지르거나 그러니까 공무원이 계속 업무를 추진할 수 없게끔 방해하는 경우입니다. 방해하거나 네. 그럼 이거를 악성 민원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은 이게 악성 민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평태 씨는 악성 민원이 어느 정도 돼요? 평택은 뭐 다행히도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언론 보도에는 엄청 많게 나왔던데요. 최근에 이제 그 제가 들은 거는 이제 포승에서 작년 연말에 네. 민원인이 직원들한테 물병을 던지고 이제 약간 폭행을
행사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 이제 특이하게 이제 눈에 띈 경우고 그 언론 보도에는 몇만 건이던데요. 내가 그 자료를 복사해놓고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묻는 거는 악성 민원의 그 기준이 어떻길래 그런 자료를 주셨는지 그 자료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썼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파악한 거는 이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저희가 각 부서별로다가 네, 그 뭐 전화상으로 폭언이나 직접 대면의 폭언, 네. 뭐 성희롱, 그다음에 뭐 폭행 뭐 이런 부분을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럼 그렇게- 그런 부분을 어쨌든 다 통계를 내시고 분류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만이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그거에 대한 대처가 뭐 우리 시는 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어떤 시의 그런 자살로 인해서 지금 악성 민원을 어떻게 이거를 처리할 것인가 해서 어, 기본 룰을 지금 보내왔잖아요. 그래서 평택시는 어떻게 하고 있죠? 뭐 다른 시군도 똑같지만요. 음. 행정안전부에서 기본 매뉴얼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기본 네. 매뉴얼 네, 보내. 거기에 따라서 다 하나하나 다 준비를 하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 여기서도 전에부터 많이 다뤄왔지만 웨어러블 캠도 이제 보급을 했고요. 또 저기 그 공무원증 크기의 그 녹음기도 네. 이제 다 배부를 했고 또 추가로도 할 또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 앞에 칸막이 강화유리 칸막이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다가 그다음에 또 그 전화 녹음 기능도 또 추가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반기별로다가 경찰과 합동으로다가 그런 또 대처 훈련도 하고 있고 그런 매뉴얼에 따라서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게 그 악성 민원이라는 그 기준점이 있다곤 하지만 대처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쵸? 어느 선까지를 이걸 해야 되는지 충분히 설명하고 아무리 그래도 본인이 원하는 게 안 나오면 또 계속 고집하시고 그게 또 계속 안 되면 뭐 이게 때로는 몇 가지는 또 고집 민원으로 가고 또 그게 나중에 소송까지 가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참 애매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에서는 홈페이지에는 어떻게 지금 정리를 하셨어요? 이름은 지금 비공개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조직도 또 얼굴은 삭제했고요. 그럼 그렇게 행안부에서 그렇게 해라고 해서 했을 시에 우리 시민들이 갖는 혼돈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크게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제 민원이 제기돼가지고 그 민원 답변할 때 공문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공문에는 담당자 이름, 전화번호까지 다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등에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하기에는 아니 서류로 간 건 당연히 다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뭐야 국민신문고 민원 인터넷 민원도 답변에 다 담당자 이름하고 성명을 다 기재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답변을 받으시는 분은 그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도 가능합니다. 제가 뭐 제 의견도 이게 거의 동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적어 갖고 온 부분이 있는데 신문에 기고를 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과연 이 악성 민원의 기준은 무엇이고 그로 인해서 그렇지 않은 분이던 그런 분이던 시민을 악성 민원의 기본적인 영역으로 보지 않냐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민원을 함에 있어서 계속 예를 들어서 따지고 묻고 이러면 그쪽에서 귀찮아하면 악성 민원이 돼서 이거를 회피하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입장차를 바꿔보면 다른 거거든요. 공무원분들이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민원인이라면 이런 생각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화를 했는데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 다른 데로 하세요. 그럼 계속 뺑뺑이 돌 경우도 많아요. 그런 부분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이제 공무원이 그런 대응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질책과 책임을 져야 되고요. 이제 그렇게 뺑뺑이 도시는 분들은 이제 저희가 또 감사부서에서 민원조사팀에서 그런 부분을 또 파악은 되세요? 조사를 하고 또 대처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고 있어요? 민원조사팀에서 이제 그런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랬던 경우도 있었어 보셨어요? 네, 있습니다. 파악을 다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우리 공무원분들이 그 정말 그 오셔가지고 소리 지르고 또 본인이 원하는 데지 않으면은 막 이렇게 하고 또 뭐 가하면 물도 뿌리고 막 이렇게 하고 또 그 지나치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참 어떤 부분에 경계선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에서도 좀 처리를 잘 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악성 민원에 대한 말씀해 주셨는데 우선은 일단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친절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고 실명을 공개해서 답변 드리고 하는 게 맞고요. 그 이외에 이제 지난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특정 다수인이 공무원 한 명을 상대로 공격성 이제 그렇죠. 전화나 질의를 하는 관계로 그런 이제 불미스러운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걸 방지하고자 하는 악성 민원 대책이고요. 일반적으로 민원을 제출하거나 하는 시민분들께는 그런 악성 민원으로 이제 분류되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 직원들 친절하게 답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또 제가 그 특이민원 응대법이란 안내서라는 걸 경주대에서 중개했어서 읽어봤어요. 그 거기 6페이지 보면 청각장애인 응대라는 게 나오는데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읽어보셨나요? 그래서 이제 청각 장애인의 경우에는 민원실에는 이제 수화 통역사가 이제 배치되어 있어서 그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제 수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공무원들이 직접 응대하기 어려운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수어를 해야 되는데 여기 지금 응대법에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우리 평택시 지금 민원실에 수어 통역사가 없잖아요. 작년까지는 있었어요. 예, 올해 작년까지 없잖아요. 있다가 예, 올해 없어가지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오시면 어떻게 이걸 응대해 주실 거예요? 이제 그 수어 통역사하고 영상 통화로 연결을 해가지고 그건 있죠. 예, 물론.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영상 통화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 있던 거를 왜 없애신 거예요? 그건 이제 해당 부서에서 빼버린 사항이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네. 소통을 하셔서 여기 꼭 필요하다든가 뭐를 하셨어야지 해당 부서에서 아니니 빼니까 오예 그래 그냥 있으셔야 될 부분은 저희는 아니잖아요. 필요성을 뭐 그럼 얘기했는데 피력을 하셨어야죠. 이거는 어느 과가 문제가 아니라 청각 장애인이 왔을 때 대응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는 말도 안 되는 부분을 써놨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정확히 아시네. 수어 통역사가 와서 해야 된다는 부분. 그리고 있던 거를 왜 없앴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내년에 예산을 세울 수 있게 과하고 소통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될 게 아닌가요? 계속 협조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또 공무원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 악성 민원 전담반 같은 것도 좀 운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근데 다 매뉴얼에 있어가지고요. 응. 네, 민원 행정과를 중심으로다가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처리한 건수가 있나요? 이제 구성을 이제 막 해가지고요. 이제 구성한다. 네, 먼저 그 사건으로 터져서 음. 행안부에서 이제 매뉴얼이 나와가지고요. 네. 거기에 따라 다 구성했습니다. 그 읍면동에는 어떻게 대처하세요? 읍면동도 이제 자체 이제 하고요. 이제 뭐 고소 고발이나 건이 생기면은 우리 전담부서를 통해서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가 보니까 읍면동에도 꽤 이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청원 경찰을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도 좀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제가 물어본 거에 보면 공무원들이 제일 어려운 게 그 민원이라고 그러더라고. 전화로든 현장에서든 아주 하루 종일 귀가 아픈 거는 그 민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일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뭐 매뉴얼에 의해서 악성 민원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하는데 읍면동에도 좀 신경을 써 보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그 외국인 결혼 신고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고 속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57페이지 보면 기능 인력 재배치를 통한 조직 효율화 도모 노력이 미흡하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전에 얘기한 게 감사 기간의 지적 사항도 있거든요. 근데 23년에 재배치를 목표치를 달성하였으며 조직 진단 및 적극적인 재배치를 통해 유연하고 효율적인 조직 인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음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요 감사에 지적된 내용은 22년도 이전에 네. 그 정원의 1%를 그 업무 축소하거나 좀 줄어든 부분에서 빼가지고 네. 좀 더 확대되거나 업무량이 좀 늘어난 부분에 이렇게 재배치를 하라고 했었는데요. 네. 그 1%를 달성을 못해서 이렇게 지적이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23년도에는 저희들이 재배치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한 33명 정도 인력 재배치를 통해서 그렇게 달성을 했고 올해도 계속 지금 재배치를 하려고 그러니까 업무가 좀 축소되거나 좀 줄여도 되는 부분은 좀 저희가 발굴을 해서 좀 더 확대되고 인력이 더 필요한 부분에 계속 이렇게 재배치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페이지 보면 정원과 현원의 그런 부분이 보면 지금 정원보다 현원이 더 많은 데도 있고 줄은 데도 있고 이렇게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게 재배치를 잘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건가요? 지금 대부분 저희들이 보면 이제 뭐 결혼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들이 지금 정원이 2,369명인데요. 그 중에 한 64명을 계속 결혼으로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기준인건비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다만 이제 좀 어렵고 좀 업무가 계속 확대되고 현안 사항이 많이 발생하는 부서에 대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좀 인력을 계속 유지하거나 아니면 좀 과원이라도 한 명 정도라도 좀 유지해서 그 부서에 좀 어려움을 덜어주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잘 하셔야 돼요. 인원은 정해져 있는데 부서마다 다 모자르다 하잖아요. 그럼 어느 부서에 이거를 배치를 할 것인가? 이거 중요한 문제거든요.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말로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거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계속 이제 부서들 저희들이 일일이 다 이제 뭐 부서장이나 그 담당 팀장이나 담당자들하고 그 물론 이제 그 건의가 되거나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서를 우선으로 하고는 있지만 이번 이제 조직 그 용역을 통해서도 각 부서의 좀 어려운 상황을 좀 같이 좀 공유하고 지금 취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보직 신청하는 그런 제도가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를 갖고자 한다고 신청을 했을 때 그게 꽤 많이 밀릴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정해줘요? 각 보직 뭐 원하는 그 조금 이제 선호하는 보직이 있을 수도 있고 현안이 많거나 좀 네. 깊이 업무가 많은 그런 부서는 좀 뭐 이제 속칭 뭐 인기가 좀 없는 부서도 좀 있고 하긴 한데요. 아무래도 지금 또 직원들은 좀 선호하는 부서로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 배치할 때 저희들이 고민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죠. 예, 그럴 때는 이제 대부분 저기 부서와 좀 상의를 많이 하는 편이고요. 네. 또 그동안 이제 그 직원들이 해왔던 어떤 그런 업무 실적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좀 참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가 뭐 어느 과를 가야 승진이 쉽다, 승진한다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응? 거기서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인사가 만사라고 굉장히 힘든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한다 하니 그런 저런 부분을 잘 소통하셔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계속 묻는 거예요.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 뭐 정답은 없습니다. 그때 상황에 맞춰서 또 직원들이 또 원하거나 또 부서에서 또 필요로 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배치하는 게 저희들의 가장 좋은 목표이기 때문에 그 목표를 잘 달성하려고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또 부서와 잘 협의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페이지 국내 교류 협력에서 지금 국내 교류도 신안군 제천시 예산이 세워졌는데 집행을 하나도 못했거든요. 여기 써 있긴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요 예산에 800에서 집행이 영원된 거는 신안하고 제천 쪽에 손님들이 오시는 부분이거든요. 네. 관련 경비인데 저희가 초청을 했는데 그 도시 특성 도시 내부 사정상 작년에 이제 못 오게 됐어요. 한 2년간은 못 오게 됐고 네. 올해 같은 경우에는 5월 10일 날 시민의 날 행사 시민회를 오셨죠? 해가지고 제천에서 손님들이 오셨습니다. 네네. 그럼 시민회를 오신 분들은 뭐 우리가 경비를 드리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본인들이 자부담으로 다 오신 거예요? 차는 제천에서 가져왔고요. 나머지 체류에 필요한 식비 그 정도는 저희가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거는 그럼 올해 예산으로 하셨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작년에는 아무것도 못 쓴 거고. 예, 안 왔습니다. 근데 예. 이렇게 예산을 세웠는데 그러면 서로 소통을 잘하셔서 올 수 있게 했었어야지 어떻게 못 하신 거예요? 예전에 2019년도에 코로나 전에는 방문을 했었는데 2000년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로 한 2022년까지 이제 못했다가 23년 작년에 저희가 제천하고 신안 쪽에 방문하면서 네. 여러 번 교류 활성화 포함해서 오시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내부 여러 행사나 뭐 내부 사정상 좀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올해 오겠다 그래서 제천에는 올해 온 거고 신안도 올해 저 초청을 했는데 내부적으로 그 축제가 많이 겹쳐서 일단 상반기 중에는 곤란하다 그래서 하반기에 방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시도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은 있나요? 저희는 이제 공식적으로 초청한 거는 제천에 네. 국제영화음악제 네. 매년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가고 신안 쪽에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평택에서 과거도 네. 방문회를 선포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쪽에 가면 그쪽에서 여러 가지 편의들을 또 제공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때는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시나요? 아니면 일정 부분만 해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올해 이제 가고도에 갔을 때는 이제 2박 3일 여정으로 갔기 때문에 사전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편의를 해주었지만 기본 경비는 저희 쪽에서 이제 일단 부담하는 거로 해서 이제 갔고요. 이후에 제천이나 신안 쪽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 손님들을 맞이해서 네. 경비를 제공을 하면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가게 되면 상대 시에서 그 경비를 지원해 주는 거로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어느 정도 보이지 않는 룰이 있잖아요. 그렇죠? 무슨 뭐 규정 법으로까지는 하는 건 아니래도 그다음에 248페이지 보면 우리가 이제 신안군이나 이런 데 갔을 때 혜택이 있어요. 네,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주말은 제외라고 써 있는데 이 부분은 협의가 잘 안 되는 건가요? 현재 신안하고 제천에서 이 특정한 계절이나 특정 시기에 축제가 많은 편입니다. 네. 우리 시보다 많은 편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천하고 신안시에서는 신안 같은 경우에 한 20여 개 도시하고 자매 결연을 맺고 있고 제천에서도 17개 도시하고 맺고 있는데요. 휴일날 집중적으로 전국에 있는 관광객들이 방문을 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협의가 좀 덜 되고 있는 부분인데 제천도 올해 6월까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각종 관광지나 이제 유원지의 혜택을 우리 시민에 대해서 혜택을 주는 거로 좀 결정을 됐고 7월부터 시행 예정이고 신안도 방문을 하게 되면 관람료의 50% 정도는 박물관이나 미술관 관람료는 한 50% 정도 할인을 해주고 가고도 가는 거 여객선 우유님도 50% 좀 할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휴일날 우리 시민들께서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휴일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양시 쪽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서 휴일날도 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쪽에 요구하겠습니다. 그러게 어쨌든 뭐 휴일날 많이 가지 평일날은 뭐 안 가는 건 아니겠지만 근데 휴일은 제외라는 부분이 눈에 띄어서 그러는데 뭐 휴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야 고맙죠. 그 부분은 뭐 꾸준한 소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64페이지 여기 보면 우리 고장 알기 프로젝트가 지금 5군데서 하고 있어요. 네. 예. 근데 이게 우리 고장 알기를 이렇게 5군데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집행잔압이 거의 남았어요. 예, 이 우리 고정 알기 프로젝트는 이제 저희 시 관내에 있는 대표적인 그런 뭐 이제 전통 있는 내용들을 이제 담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천만 원씩 해가지고 공모 사업으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문화촌이 됐던 뭐 이제 울타리 문화촌이 됐던 아니면 섭길이 됐던 농악이 됐던 이제 우리가 이런 우리 고장 알리기 프로젝트에 참여를 한 공모 신청을 하시면 이제 그거에 따라 이제 정리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이거를 드렸다 해서 이제 무조건 그쪽에 아니라 학생들이 방문했을 때에 따라 이제 뭐 학생들한테 나갔던 강사비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이 차감되다 보니까 네. 이 이제 잔액이 좀 남게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우리 고장 알기 프로젝트가 이제 결정이 되면 각 학교에 이제 홍보로 해서 다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제 학교에서 언제쯤 가겠다 그래서 이제 예약식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아니 근데 그 우리 고장 알기 프로젝트가 이 지금 맡은 단체들마다 다른 그 내용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 예, 컨셉이 다 다릅니다. 컨셉이 다르죠. 예. 근데 그러니까- 컨셉이 다 다른데 지금 다 집행들을 못 하고 있는 거는 무슨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집행 이제 잔액률이 한 15% 정도 한 16% 정도가 이제 이제 집행 잔액인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본인들이 하시고 싶다고 쓰는 게 아니라 일단 학생들이 와야 아니 그러니까 와야 예. 되는데 학생들이 클릭을 잘 안 하는 이유가 있겠죠. 이제 학교에서 이제 신청하게 되고요. 대부분이 이제 저희가 그 온마을 버스하고도 좀 연계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저희도 이제 최근은 이제 작년에 이제 인지가 됐는데 네. 학교에서 그 학교 외 활동을 대부분 상반기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 상반기에 거의 60에서 70% 정도를 상반기에 외부 활동을 하고 하반기에는 이제 거의 수업 쪽으로 이제 많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바쁘실 때는 겹쳐갖고 다 소화를 못 시키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반기에는 좀 이제 시간이 남아도 신청하는 학교가 좀 없어서 그런 아니, 부분이 좀 그렇다면 있습니다. 이게 효율적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5개 업체면 지금 1억입니다. 1억씩 왜 이게 우리 고장 알기 프로젝트를 왜 한 곳에서 뭐 한다든가 제대로 해야지. 어떻게 프로젝트가 다른지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응? 근데 이 1억씩 되는 돈을 해가지고 우리 고장을 알게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거를 다 소집 못한다는 거는 이 단체가 문제인 건지 학교가 열성이 없는 건지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아마 그 한 군데 이제 잔액이 많이 남은 것 때문에 좀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요. 그쪽뿐이 아니라도 예. 조금씩은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똑같은 액수로 계속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봐서 아니면 두세 개로 줄이든가. 지금 올해 돈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런 데는 쓰면서 읍면동 응? 그런 건 돈을 깎고 이거 문제가 있어요. 아닌 건 접을 줄도 알아야 되죠. 죄송합니다. 이게 나름대로 이제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방문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향교 체험이라든가 이제 지역 섭길, 그다음에 이제 평택동학과 민요는 소리터 쪽에서 공연 관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체험까지 있기 때문에요. 그 연중 아니 많이 해서 인기 나쁠 있습니다. 거야 없죠 예. 당연히. 근데 계속 집행 잔액이 남고 있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 집행 잔액 부분에 대해서는요, 의원님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요게 8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게 1억이 작년이었고요, 올해가 8천이었는데 뭐 좀 더 올해도 잔액 좀 봐가지고 내년에는 뭐 대상을 하나 더 늘리든지 예, 해서 뭐 하여튼 잔액이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예, 검토하겠습니다. 잔액이 잔액이 안 남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마다 프로젝트가 있잖아요. 그 프로젝트들이 정말 애들이 알고 싶은 건지 우리 고장을 정말 알고 있어서 가고 싶은 건지도 보셔야 되고, 그리고 왜 여기가 다 집행을 못하는지를 아셔가지고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무 아니면 줄이시던지, 어? 아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65페이지 YMC에서도 꿈틀이라는 이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는 엄청 더더욱 집행이 안 됐어요. 예, 그 매년 진행이 되던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네. 이때는 지금 저희도 뭐 정확한 원인 파악은 안 됐습니다만 학생들의 신청이 없어가지고 예, 집행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으셔야죠. 왜 안 됐을까? 좀 더 좀 관심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관심 가지셔야 돼요. 왜냐면 900만 원에서 600만이 남았다는 거는 50% 이상이 남았다는데 이 문제가 있는 걸 왜 그랬을까 하는 거를 알고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으로 전환을 했든지, 아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이유는 알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파악했던 거로는 이제 이게 뭐 1년 내내 하는 게 아니라 좀 주로 이제 시행하는 시기가 있었는데요. 그쪽 말씀으로는 그때 저희 이제 한참 독감이 유행하던 철이라 그래서 이제 사업 진행을 못했다라고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유에 있었겠죠. 그러면은 뭐 시기를 다시 잡든가 한절기를 빼고 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좀 잘 면밀히 지금도 잘하고 계셔서 열정은 뭐 누구보다도 인정합니다. 근데 그 몇 가지 때문에 못하셨다는 게 아니라 그런 일이 있을 때 조금 더 살펴셔서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물어봤어요. 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점심시간 전까지 제가 좀 할까요? 네. 김혜영 의원님 먼저 말씀 주신 것 중에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질의가 있는데, 저희 악성민원 이야기하고 하면서 이제 뭐 바디캠이나 음성 녹음이나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 나왔지 않습니까? 지난해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이제 앞유리 칸막이 설치 부분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예를 들면 읍면동이나 이 부분에 있어서 칸막이를 대부분 코로나 때 사용하던 걸 계속 사용하고 있죠. 제가 이제 그 민원 창구 지금 그 칸막이 형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야겠는 게, 예를 들면은 그 코로나 때 쓰던 게 밑에 서류가 오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읍면에 동에 어르신들이 왔을 때 이게 칸막이가 막혀 있다 보니까 이야기가 잘 안 들리고 잘 전달이 안 될 때에 이제 그 홀에다 대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코로나의 그런 어떤 바이러스 감염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의 문제라면 지금 읍면동이나 민원실에 있는 칸막이들을 변형시켜야 된다. 소통이 충분히 될 수 있는 음성이 오갈 수 있는 이 홀들을 그 중간에 분명히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하는 데 있어서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민원과장님? 네, 그 현장을 파악해가지고 네네. 소통이 어느 정도 지장이 있는지 네. 해서 검토 처리하겠습니다. 예, 뭐 공무원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그 보호 속에서 민원인들과의 소통이 명확히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는 좀 바꿀 때가 됐다. 코로나 때 쓰던 거 계속 쓰는 거는 문제가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분명한 거는 아까 우리 뭐 김혜영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셨고 국장님께서도 말씀 주셨고 하지만 악성 민원이 생기게 되는 원인 중에는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런 바디캠부터 해서 차단 이런 걸 원하려면 먼저 친절함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친절함에 대한 교육 그리고 친절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될 거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에는 뭐 녹음도 아니면 뭐 녹화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친절함에 대한 교육과 노력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다. 친절 교육과 악성 민원 대응 교육이 네. 이번에 계획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권역별로다가 음. 지금 계획이 돼 있어서 바로 권역별이라 하면 무슨 말씀이죠? 여기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서부 지역 공무원들이 일괄적으로 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업무 속에서의 그 부서에서의 소그룹 속에서의 교육이 있어야 돼요. 저희가 뭐냐면 물론 권역별로 모여서 받는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걸 뭐 필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권역별로 받는 거 이상으로 그 그룹 안에서도 예를 들면은 본청 민원실 안에서도 아니면 뭐 건축허가과 안에서도 그 자체의 어떤 특성이 있지 않습니까? 민원인들의 성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격이 다름에 대해서 각 부서에서도 진행이 좀 돼야 되지 않겠는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것 또한 김혜영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건데 수어 통역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여기 이제 총무과장님 우리 국장님 계시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본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게 뭐냐면 수어 통역 기간제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이제 대형 행사들을 치를 때에는 그 옆에 수어 통역사분이 통역을 해줍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라거나 사회자가 이야기를 하면 해줍니다. 저희 의회도 본회의나 이런 부분은 수어 통역이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어 통역에 대한 지금 필요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데 우리는 시간에 대한 어떤 뭐 기간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그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모셔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시 내에 수어 통역 기간제가 있다면 모든 행사나 아니면은 본청 민원실 정도나 아니면 항상 배치가 될 수 있는 여력이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수어 통역 기간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고 보고 네.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조직 진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원님들이 뭐 많이 이야기하실 건데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가 세 가지 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안전총괄과야. 저희가 이제 조직 진단 내에서 우리가 예비 진단을 했는데 지난 9월에 아예 그 안전건설교통부군 아예 뭐 내부 진단에 없더라고요. 제가 이제 좀 정리된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안전건설교통국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안전총괄과가 원래는 부시장 직속이 있어서 메르스나 모든 질병부터 해서 여름에 수해 나고 태풍이나 장마나 아니면 겨울철이나 아니면 지금도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그 북한에서 오물풍선이 오는데 우리는 어느 부서에서 그거를 확인을 합니까? 없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컨트롤 타워가 없어졌다 라는 겁니다. 저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과장님 중에 간부급 회의를 코로나 때 들어간 분들이 있다면 아실 겁니다. 우리의 컨트롤 타워는 없어요.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전총괄과가 뭔가 본청의 상황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실제 보건소가 그 모든 걸 운영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간부회의를 해도 보건소 위주로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가 유명무실합니다. 왜? 안전건설 교통국 산하로 들어가다 보니 아니 저거 무슨 뭐 교통사고 대비하는 거나 뭐 여름철 수해 대비하는 그런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안전총괄과는
정말 평택의 안전에 대한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 진단에서 꼭 안전총괄과가 부시장 직속으로 들어가든지 누가 봐도 전체적인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로서의 위상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 그게 2024년 평택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네, 조직 진단 이제 연구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네네. 또 완전히 또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요. 네. 또 그와 더불어서 이제 뭐 보건이나 환경 분야에서 또 네. 우리에게 위기 상황이 닥쳐왔던 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의원님들 지적해주신 말씀 잘 검토해서 네. 네, 조직 진단에 검토 용역에 반영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녹색 건축 사업과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둥글게 얘기하지 않고 찝어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집어서 얘기하지 않으면 반영이 안 됩니다. 녹색 건축 사업과가 지금 평택시 모든 공공건축물이나 시설에 대해서 대부분을 관여하고 있어서 그 사업비만 거기에 있는 게 누계로 추계했을 때 한 수조 원이 됩니다. 그런데 푸른도시 사업소에 한 개 과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아까 김영 의원님도 말씀 주셨지만 그 뭐 소수직렬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녹지직 분들, 그리고 녹색건축사업과는 건축직 위주로 진행이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지금 뭔가 부조화가 있고, 그런데 녹색건축사업과 자체만을 이야기했을 때는 뭐냐면 지금 거기에 공공청사 이거 어디서 나왔지? 지금 행정타운 추진팀이 있고, 그리고 공공청사 건축하는 1팀, 2팀, 3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정타운 추진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예를 들면 이게 사실은 TF팀 하나 꾸려서 행정타운 하나만 집중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안에서 무지하게 많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용역이나 설계나 모든 게 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감리 이런 부분까지도 여기서 관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인원 충원이나 아니면 조직 도상의 변경이나 어떤 게 오지 않는다면 현재 이 부서가 과연 버텨낼 수 있겠느냐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 부분도 한번 짚어봐 주십시오. 네,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고 예. 행정타운 관련해서 녹색건축 사업과의 이제 업무량이 이제 집중되는 것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잘 부서와 잘 협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하나는 노인장애인과 장애인과의 신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주변 시군에 보면 장애인과로 분리되어 있는 노인장애인과로 붙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하남시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 수원시, 성남시, 그리고 화성시, 안양시, 제가 지금 대충 찾아봐도 주변에 저희 정도 규모의, 그리고 저희 이상의 규모의 시군은 대부분 다 장애인과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분들도, 시민분들 중에도 장애인과 분리를 지금 수년째 이야기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저희가 제해 놓을 수 없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장애인과가 신설되어질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검토도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네, 노인 장애인과 분리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네네. 그 필요성도 있고요. 네. 이제 시기를 이제 조율하고 네네. 있는 중이고요. 네. 우선 이제 복지국 안에서 네.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해서 네. 네네. 그거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애인과 분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지금 굉장히 급격히 변화하고 있고, 장애인분들에 대한 복지, 그리고 그분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가 시가 하고 있고 국가도 하고 있고 한데, 그렇기 때문에 한 달이 다르게 계속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월 전에, 1년 전에, 2년 전의 어떤 상황과 급격히 변화하기 때문에
6개월 전에 보고서를 가지고 1년 전에 보고서를 가지고 지금도 결론을 내리고 있으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과의 신설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민해 주십시오. 물론 제가 이 세계과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지금 조직에 대한 어떤 진단은 철저히 돼야 됩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아까 제가 안전총괄과 얘기했으니까 좀 이어갈게요. 그 부분을. 사실은 이게 민방위과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인데 아니면 안전총괄과에서 진행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저희가 이제 모든 청사에는 방독면 비치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읍면동에도 비치가 돼 있습니다. 저희 청사에도 있습니다. 제가 어제 올라가서 확인했고요. 돼 있는데 수량이 정확히 맞는지 또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 유통기한 관리는 굉장히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년 전쯤인가 행정사무감사나 이때 유통기한에 대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수량에 대한 부분을 지적했는데 유통기한 관리는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제가 전체는 확인을 못했으나 샘플링으로 확인했을 때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활용은 누가 시킵니까? 방독면에 대한? 사용 교육 어, 같은 걸 아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거를 사용하게 허가를 해주는 건 누굽니까? 효과라고 하시는. 방독면은 위기 상황에서는 그쵸.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북한의 오물풍선이 지금 넘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이게 이 업무가 군의 업무일 수도 있고 뭐 소방의 업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일선에 있는 공직자분들에게는 일단 이 부분이 차량이나 이런 부분에 뭐 기본적인 방호 장비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 왜? 만약 풍선이 신고가 됐어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확인이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볼 때에 지금 이 안에 뭐 그런 어떤 뭐 그 제가 뭐 굳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괜히 또 이게 시민분들이 오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우리가 위해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아직은 없지만 이 부분들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공무직자분들이 만약에 뭐 그런 풍선이 발견이 됐어요. 현장에 먼저 나갔어요. 그랬을 때에는 위험하다고 본인들이 판단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건 있어야 된다. 장갑이나 아니면은 방독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량이나 이런 데 읍면동이나 특히 비치가 돼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뭐냐면 방독면이 있는데 언론에서도 이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단순 우물인데 혹시 모르니까 민간인들은 못 만지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직원들은 만질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을 누군가는 그 뭐 오다가 나가야 되는데 컨트롤 타워가 없어요. 안정화설 교통국장님한테 제가 물어봤습니다. 몰라요, 이 상황을. 그러니까 우리 시에 지금 이런 상황이 문제가 되고 할 때 자체적으로 야 이거 공직자분들 전체적인 방호에 대해서 준비하라는 듯이 뭐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거를 이야기하잖아요. 방독면은 잘 모셔져 있어요. 이런 부분에 있어 활용에 대해서도 고민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예. 정보통신과 조직도에 지금 깔려 있습니까? 네, 깔려 전화기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제가 열렸습니까? 거기서 뭐 저희가 뭐 실명을 공개해도 이건 문제가 없을 것 같으니까 신자영이라는 자원을 한번 쳐보십시오. 어디에 소속돼 있습니까? 총무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업무는 뭡니까? 업무는 서무, 선거 예. 되어 있습니다. 박재윤이라는 자원을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아니 검색 안 해도 됩니다. 자 비슷하게 나오고요. 총무과에 이 자원 존재합니까? 지금 예. 요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직 중입니다. 네, 네. 휴직 중. 이 지금 자원들이 휴직 중인데 검색을 하면 나와요. 거기서 성우 보고 있는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조직도로 들어가서 카테고리로 들어가면 검색이 안 돼요. 지금 이런 자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조직도 안에. 그 대상은 저희가 이제 네. 업무 담당 이제 본인이 그 네. 세울 조직도에서 네. 자기의 이제 휴직이면 휴직, 교육이면 네. 교육을 입력하고 세월에선 휴직으로 나옵니다. 예, 하고 하면은 그게 네. 이제 연동이 돼서 안돼 하는 있습니다. 거거든요. 네, 네. 연동이 이게- 안 돼 있는 부분은 확인해서 네. 연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휴직자들이 다 살아 있어요. 지금 업무가 되어지는 거로 이름 검색하면 다 나오는데 이 부분 수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추가로 조직도입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예를 들면은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의 자원들은 어떻게 표기가 되냐면 거기 예를 들어서 민원총무과예요. 그러면 표기가 민원총무과 자원 이름으로 검색하면요, 민원총무과 뭐 총무팀 이렇게 검색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신임 공직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게 도대체 어디 있는 부서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국과장님들은 민원총무과 뭐 안중출장소 아니면 송탄출장소겠지. 아닌 어떤 분들은 야 이거 본청의 민원은 민원행정과인데 이거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조직도 앱에서 이름을 검색했을 때 안출이나 송출이 검색이 안 돼요. 거기에 표기가 안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수정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저희가 이제 항상 하는 이야기인데 그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뭐 수의계약 문제들 뭐 항상 나오는데 관내업체 이용해 주십시오. 관내업체 지금 용역이나 이런 부분에 관내업체 아닌 업체들이 상당수 껴 있습니다. 그 안에 특수한 상황에 대한 어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 업체들은. 그런데 특수하지 않은 업체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평택 관내업체가 꼭 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들을 보면서 어떤 업체가 이제 그거를 한번 보니까 뭐 이렇게 워크숍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워크숍 진행할 때 상비약이 요번에 할 때 한 11만 원, 다음에 할 때 7만 얼마, 그 다음에 할 때 6만 얼마 할 때마다 구입을 합니다. 근데 그 상비약은 어디로 갑니까? 동일한 업체가 워크숍을 계속 진행을 하는데 상비약 구입을 계속 한 10여만 원 안팎으로 계속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 약을 뭐 우리 가져와라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적어도 그 약이 존재하면 새로 구입할 필요 없이 그게 워크숍 비용으로 더 충실히 사용된다든지 뭔가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동일한 업체 계속 하는데 계속 사. 그건 잘못됐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자치행정협직부과장님 그 저희 자율방법 관련해서 우리 법률이 제정되고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지금 많은 지원들이 준비되어지고 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어요. 현재 그 어떤 지원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에 현재 경찰서에 등록된 자율방범대가 30개 지대가 되고요. 네, 자율방범 연합대가 지금 출범을 한 상태인데 네, 예산은 사실상 작년하고 동일합니다. 올해 본 예산에. 왜냐하면 작년 10월까지 경찰서에 등록을 했고 또 연합대도 이제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자율방범 내 관련 법이나 네, 이 개정된 조례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운영에 필요한 것을 해줄 수 있다고 명시가 돼 있지만 네, 이게 모든 걸 다 해주면 지금 현재 그 예산보다
상당히 많은 비용이 지금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종전에 운영해 준 거는 잘 아신 바와 같이 자율 방범대 차량, 네. 그거는 이제 매년 한 4대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운영비가 분기별로 최대 한 지대당 180만 원씩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내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자율방범대 연합대하고 지대하고 협의해서 네. 어느 정도 급한 부분이 어느 것이냐, 어느 부분을 먼저 지원해 줄지 좀 충분히 논의한 다음에 이게 연차별로 차근차근 좀 지원을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법률이 제정이 되면서 이 자율방범대가 연합대가 구성이 되고 경찰서 위주로 해서 우리 시민 뭐 자율방범대나 뭐 이런 뭐 시민 경찰이나 기동수찰대나 이 모든 게 이제 경찰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신고하게 됐지 않습니까? 저희가 법률이 제정이 되고 조례가 제정이 될 때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율방범대 분들이 지금 법률과 조례에 의해서 뭔가 변화를 굉장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요구하려면 지원도 해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차량 지원이 지금 이제 몇 대 남았죠, 저희가? 30개 지대 중에? 지금 11개가 지금 지금 아직 그렇습니다. 지급이 안 되고 예, 있죠. 예. 올해 계획이 우리 세- 4대 하면은 한 15 정도 그 정도 진행이 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해 4대가 지급이 되면 몇 개가 남죠? 지대가? 그럼 한 15개, 16개 정도. 그러니까 갈 길이 멀어요. 저희가 왜 그러냐면 경찰에서 이제 뭐 지구대나 파출소가 이제 있지 않습니까? 각 읍면동에 그 파출소까지 저희가 현장을 나가 보면 이 자율방범 우리가 법률에서 지금 지정된 자율방범 분들이 순찰을 도와주는 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그거는 경찰 쪽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어떤 방범이 이루어지려면 기본적으로 차량이 필요한 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연합대가 구성이 됐는데 연합대에는 차량이 지급됩니까? 연합대도 차량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있습니다. 예. 다만 생긴 지 연합대가 조직이 된 지 네네.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네. 내년에 본 예산이 편성이 되면 네네. 연합대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네네. 방안을 좀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연합대 사무실에 대한 부분은 좀 그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부분도 네. 내년 예산에 예. 한번 그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인가 그 계속 이야기했던 거라서 좀 이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공직자분들이 그 재난 시에 입는 우비 그때 제가 지적했던 게 이제 검정색이어서 야간에 출동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기관명이 안 써 있기 때문에 공직자분들이 야간에 서로 만났을 때 서로 같은 평택시 소속인지를 모릅니다. 저희들이 뭐 국과장님을 만나면 당연히 알겠죠. 서로 어느 기관 소속인지 몰라요. 도로공사 소속인지 아니면 뭐 어디 사업체에서 나온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지적했던 부분이 이 검정색 우비에 뭐 어떤 뭐 형광색이나 이렇게 전환을 하든 아니면 거기에 스티커 작업으로 반사판이나 형광 어떤 스티커를 붙여서 기관명까지 해서 표기를 하든 뭐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출장소까지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선된 게 있습니까 혹시? 죄송합니다만 우비에 관련돼서는 좀 파악된 게 없어서 다음에 네. 다음 시간에 왜냐면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자치국에서 일괄해서 이 부분이 진행되지 않으면 안전교통국에 있는 안전총괄과가 이거를 뭐 어떻게 뭐 일괄 통제할 수도 없어요.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읍면동까지 출장소까지 본청 전체 해서 기존의 검정색 만약에 우비가 있다면 이 부분에 형광이나 반사판의 어떤 스티커 그리고 거기에 기관명이 들어갈 수 있게 평택시 기관명이 들어갈 수 있게 그건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곧 장마철이에요. 태풍이 올라오고
이제 필요할 때입니다. 그래서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적극적으로 좀 협조해 주십시오. 네, 확인하고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거는 뭐 이번에 개선이 됐으니까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행정사무감사 의원님들이 제출을 요구한 행정사무감사의 비공개는 불가하다, 자료의 비공개는 불가하다, 지방자치법에도 명시가 돼 있고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요구한 서류들에 만약에 비공개 대외비의 문건이 있다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서 그 부분에 대한 비공개 대외비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해주시고, 거기에서 유출은 의원님들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기에서 시가 제출한 서류에 블라인드 처리되어 있거나 이런 일은 없었으면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예, 김혜영 의원님, 예, 네네네, 네.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님도 말했지만 노인과 장애인과 분리는 이거 엄청 오래된 얘기거든요. 근데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우선은 조직이 확대되려면 이제 저희가 총액 인건비에 영향을 받기 그게 때문에 해마다 하는 소리고. 네네. 그래서 이제 검토가 늦어지고 있는 거고요. 필요성을 저희도 검토를 했고 그 조직을 이제 연구 용역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 건에 대해서는 이제 복지국에서도 이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해서 지금 노인 장애인과 그 과장님도 사실 행정직에서 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게 왜 행정직에 복지직은 갈 수가 없는 부분이었어요? 이제 복수 직렬이고요. 네, 지금 과장 이전에도 이제 행정직 과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네. 이게 복지직에서 제가 아까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엄청 저기 한 거, 이게 2024년 6월 7일 그 팀장 그 선발 공고에 있어서도 보면 기획 항만경제실 기획팀장 뽑고 또 인사팀 뭐 이렇게 뽑고, 거기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 말한 듯이 도시 행정팀장, 안전정책팀장, 산림농지팀장을 했는데도 행정직이라고 써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지? 행정직 빼고 기타 직렬은 거의 이렇게 티오가 별로 안 난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복지국장님도 정말 오랜만에 복지국장 직렬해서 왔지 거의 행정직이 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을 넣어야지. 그냥 알았다 매번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할 때 해야지. 아까 제가 그 읍면동에서도 말씀드리려다가 나중에 살펴보라 했지만 거기서도 조직관리 철저하라는 게 있어요. 생활직과 맞춤형 복지팀이 해야 될 일을 행정팀이 해야 될 거를 복지팀이 지금 하고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감사과에서 조절하라고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복지직은 계속 적재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지직들도 어떻게 보면은 기타 직렬에 속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계속 행정직들이 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안전총괄과나 녹지직이나 도시행정팀 이런 쪽이 왜 계속 그 직렬은 인정이 안 되고 행정 쪽으로 더 많이 쏠리고 있냐, 이런 부분에 민원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네, 앞으로의 방향성은 행정직 이외의 직렬도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고 또 그와 아울러 뭐 승진이라든지 또 뭐 아까 말씀하신 이제 공모직위 관련해서도 네, 행정직 이외의 직렬도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말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봐봐요. 행정직이 50%, 기타직은 50%야. 근데 행정직은 많고 복지직은 이쪽 기타 서열은 다 서열이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쪽만 갈 수도 없어요. 하지만 거의 할 때 행정 플러스 나머지란 말이에요. 근데 거의 이 본청이나 주요 자리는 행정직들이 많이 가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이 말한 내가 말하는 게 아까 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번 조직 개편에 분명히 넣어야 되고, 이건 조례로 정하지 않으면 지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빼게 갈 수 없어요. 알았습니다. 다음엔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신경 안 쓰고 뭐 우리가 맨날 뭐 이거 들여다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다 보면
한 2, 3년 지나고 나면 이거 왜 이렇습니까? 하고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분명히 조직 진단을 놓고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흘러갈 것 같아요. 충분히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겠습니다. 추후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